어머니, 아직도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세요? 이러니 평생 그 꼴로 사셨죠. 며느리의 그 악독한 말이 제 귀를 찢고 심장에 박히기 무섭게 뜨겁고 기름진 전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썩하고 살에 기름이 눌어붙는 듣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운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동그란 눈이 제 뺨에 붙은 누런 전 조각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밤낮 없이 일하며 한평생을 바쳐온 내 인생 전부가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나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오만한 것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고.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피눈물 나는 결심의 날이 오기까지 저는 아직 몇 번의 지옥을 더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그 끔찍한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주말 저녁에 뿌려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면 온몸의 뼈마디가 제각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젊었을 적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 맞으며 생선 상자를 나르던 그 시절부터 제 몸은 저보다 먼저 늙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하나 잘 키울 수 있다면 이 한 몸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부엌으로 나가 가장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쌀뜨물이 손등의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여자의 손은 그 집안의 역사라고. 제 손은 이제 너무 많은 역사를 담아 울퉁불퉁하고 거칠기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고 며느리가 아침으로는 잘 먹지 않는 나물 반찬 대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제 입맛 같은 건 생각해 본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기쁨이고 보람이었으니까요. 6시가 넘어 아들 내외가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 유지는 값비싼 옷에 국물이라도 튈세라 수저를 까탈스럽게 놀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없이 시작된 식사는 늘 그랬듯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그저 그들의 배를 채우는 사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제게 유일한 위안은 손주 준우와 손녀 할인이었습니다. 두 녀석은 제 양옆에 꼭 붙어 앉아 제가 발라주는 생선살을 오물오물 받아먹으며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그 한마디면 밤새 쑤시던 허리 통증도 새벽의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예쁜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제 옆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저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뱀이 먹이를 노릴 때 저런 눈빛을 할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고급 수입 용지에 인쇄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유진이 운영하는 대형 외식업체의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까막눈이라 그 안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들을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번지르르한 사진과 그래프만 봐도 돈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저희 회사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 준우, 할인이 유학도 문제 없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면 좋겠니? 제 물음에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장 밑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담보 제공 확인서, 그리고 그 밑에 제 이름 박정심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딱 5억. 사업이 바로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 대출금은 6개월 안에 전부 갚을 수 있어요. 5억. 제게는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날의 피와 땀, 눈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모두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안 된다. 이 집은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목숨이야. 제 단호한 거절에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셨어요? 준우, 할인이 키우면서 저희가 어머니 눈치 얼마나 보고 사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까짓 집 한 채 아들 미래를 위해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까짓 집 한 채라니. 제 세상 전부가 순식간에 이까짓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소리내어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은 저와 유진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읽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이 집 담보로 내주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네. 우리 준우랑 할인이 미래가 걸린 일인데. 유진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가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말이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까?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완전히 혼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와 할인이가 방에서 나오다 우리를 보고는 해맑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가 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 그래, 내 손주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데 어미인 내가, 할미인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이야 어찌 되든 내 새끼들만 잘 살 수 있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왔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인감도장의 감촉이 꼭 제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내민 서류 위에 저는 제 인생을, 제 목숨을, 제 모든 것을 찍어내렸습니다. 쾅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유진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화색이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저희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가식적인 감사를 남기고 유진은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는 또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것이었던 집이 이제는 남의 것만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또 헛짓을 했나 봐요. 저는 그때라도 모든 것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이것이 내 가족을 위한 마지막 희생일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파멸로 향하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힌 꼴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은 목적을 달성한 사냥개처럼 더 이상 제게 살갑게 굴지 않았고 아들은 죄인처럼 제 눈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빚을 진 채권자와 채무자처럼 불편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떠다녔습니다. 마치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도 된 듯 가족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괜찮아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주었으니 이제 곧 추석이고 명절만이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기대였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유진은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을 통째로 옮겨온 듯 온갖 식재료 꾸러미들을 식탁 위에 보란 듯이 펼쳐놓았습니다. 기계로 깎아놓아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한 유기농 깐 도라지, 선홍빛이 선명한 최고급 한우 산적거리, 심지어는 반죽까지 다 되어 있는 오색 종편 키트까지. 제가 평생 새벽 시장을 돌며 조금이라도 더 실하고 좋은 놈으로 고르기 위해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흙 묻은 손으로 다듬던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이런 걸로 좀 편하게 하시죠. 언제까지 옛날 방식으로 힘겹게 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일일이 다 만들어요? 위생적으로도 이게 훨씬 깔끔하고요. 제 손맛이, 제 세월이, 제 정성이 비위생적이고 옛날 방식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은 흙과 물과 불을 만지며 가족을 키워낸 제 삶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더럽고 낡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 사온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지 속의 음식들은 너무나도 반듯하고 예뻤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은 유진의 말 한마디에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부엌은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유진의 레스토랑 주방의 연장선이었고 저는 그저 말 못하는 보조 인력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나물은 그렇게 오래 삶으면 물러져서 식감 다 죽어요. 살짝 데쳐서 아삭하게 무쳐야죠.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네, 정말. 유진은 제가 삶은 시금치를 건져내는 채반을 빼앗아 들고는 혀를 찼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알맞게 익어 푸른빛이 고왔는데 유진의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고기는 왜 이렇게 두껍게 써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투박한 거 안 좋아해요. 얇고 고급스럽게 먹기 좋게 해야죠. 이건 뭐 씹다가 턱 빠지겠네. 제가 정성껏 칼질한 고기 조각을 집어들고는 마치 볼품없는 걸레 조각이라도 되는 양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온 사람입니다. 아들은 어떤 나물을 좋아하고 먼저 간 남편은 어떤 국을 즐겨 먹었는지
제 손끝은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 제 경험과 기억은 그저 없어져야 할 낡은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록달록한 송편 반죽을 조물락거리고 있는 준우와 할인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내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지? 공룡 모양이야. 아니야, 내 하트 송편이 더 예뻐. 할머니, 이거 먹고 힘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들끓던 불을 가까스로 잠재웠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린다. 명절은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야 하니까. 제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동그랑땡 반죽을 만들 때였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 두부의 물기를 면포에 싸서 단단히, 아주 단단히 짜낸 뒤 곱게 으깨어 잘게 다진 돼지고기와 채소에 섞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고소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부서지는 맛을 낸다는 것을 제 혀가, 제 경험이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 배운 우리 집안 대대로의 비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이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온 최고급 한돈에 두부를 왜 넣어요? 고기 함량이 낮아지잖아요. 싸구려처럼 맛 떨어지게. 유진은 제가 정성껏 치대어 만든 반죽 그릇을 제 손에서 빼앗아 들더니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과 정성, 제 마음이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억이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악취나는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일만 더 만드시지 말고요. 재료 아까운 줄도 모르시고.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 스마트폰 게임만 하던 아들이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 눈에는 도와달라는 처절한 절규가 내 아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보라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부담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모욕하고 어머니는 영혼까지 상처받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작자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부치마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거대한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 아니라 유진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엌에서 완전히 쫓겨나 거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유진은 마치 자신이 고용한 시간제 도우미에게 지시하듯 제게 아무렇지 않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앉아서 마늘이나 좀 까주세요. 손 놀리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머니,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나 좀 닦으세요. 어수선해서 정신 사나우니까. 제 손은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키우고 보살펴온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그저 며느리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쓸모없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면서 아이들과 아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 드라마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퍼지는 기름 냄새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그리고 아직 붙이지 못한 점들은 오롯이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끝도 없는 전을 부치는데 역한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아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제 행복과 자부심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와 제가 이름도 모를 장식품들로 채워진 그 공간 어디에도 제가 발붙일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 집에서 나는 하녀보다도 투명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며 마음 한구석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저 숨만 쉬는 늙은이, 시키는 것만 하는 인형이 되어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수모와 멸시를 내 뼛속 깊이, 내 영혼에 하나도 빠짐없이 새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동이 터올 무렵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푸른 어둠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상처의 피멍 같은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는 가장 즐거워야 할 날. 하지만 제 등줄기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찬 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닥쳐올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폭풍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모든 것을 끝장내줄 폭풍이.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악몽 같은 기름 냄새는 온 집안에 더욱 짙게 배어 숨을 쉴 때마다 제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차례상에 올릴 탕국을 데웠습니다. 오늘은 추석이니까, 조상님 뵐 낯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거실에는 유진이 백화점에서 사온 값비싼 병풍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교자상 위에는 제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빈틈없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었지만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유진의 날카로운 검사를 거쳐야만 상위에 오를 자격을 얻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색이 바랜 것들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상위에 오른 것은 음식이 아니라 유진의 완벽주의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유진은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은 종부라도 되는 양 우아한 자태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들이어야 했고 그를 돕는 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법은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절하셔야죠. 유진의 말에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지방에 쓰인 남편의 이름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 없는 이 집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이 가정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저는 조상님께 복을 비는 대신
제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밥 생각도 없어 그저 아이들 접시에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 먹어봐. 할인아, 잡채 더 줄까?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받아먹는 모습에 아주 잠시 저는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수모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크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상에 올렸던 음식들이 식어 다시 데워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을 때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밤새 부친 음식 중에는 녹두를 직접 갈아 만든 큼지막한 빈대떡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묵직한 빈대떡 한 장이면 온 가족이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게 빈대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단했던 삶의 애환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빈대떡 중에서 유독 한 장의 가장자리가 제 마음처럼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새 켜켜이 쌓인 피로에 잠시 한눈을 판 탓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빈대떡을 다시 접시에 담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유진이 제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세요? 이게 탄 게 안 보이세요? 유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하던 집안을 갈랐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과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부엌으로 쏠렸습니다. 이런 걸 손님상에, 아니, 우리 가족들 먹는 상에 올리려고 하셨어요? 정말 수준하고는. 가장자리만 조금 탔을 뿐이다. 이 부분만 떼어내고 먹으면 괜찮아. 제 변명은 유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괜찮다고요? 어머니 눈에는 이게 괜찮아 보이세요? 이러니까 평생 그 모양으로 사신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평생 그 모양.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굶주림과 싸우며 빈대떡을 부치던 내 70평생이 고작 저 까맣게 탄 빈대떡 한 조각의 실수로 전부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제가 들고 있던 접시에서 바로 그 큼지막한 빈대떡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기름이 눅진하게 밴 묵직한 빈대떡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뺨을 향해 그것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빈대떡 하나 제대로 못 부치세요? 이러니 평생 그 꼴로 사셨죠. 철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TV 소리도, 제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직하고 기름진 빈대떡이 제 뺨에 달라붙으며 내는 살점이 뭉개지는 듯한 역겨운 마찰음만이 제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뺨 위로 뜨거운 기름이 흘러내리며 살갗을 태우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치욕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사랑하는 손주 녀석 준우와 손녀 할인의 동그란 눈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들에 비친 제 모습은 뺨에 누런 빈대떡 조각을 붙인 채 넋이 나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여운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한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만행을 말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서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비겁한 당혹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들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지켜줄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유진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며 제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이 집안의 격은 제가 지키는 거니까 어머니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가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랑 장난친 거야. 저 가증스러운 목소리.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뺨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턱을 타고 떨어져 제 한복 옷고름을 적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뺨에 붙어있던 빈대떡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눅진하고 뭉개진 그것의 감촉이 제 손끝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은 음식들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낯선 늙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바보처럼 모든 것을 내어준 죄인에게 찍힌 낙인. 빈자의 떡이라 불리던 그 빈대떡이 제 뺨 위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70평생의 모든 인내와 체념을 태워버리고 남은 피와 쇠맛이 나는 차디찬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 말이 맞다. 나는 평생을 이 꼴로 살았다. 하지만 그건 오늘까지다. 오늘 너는 내 뺨을 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운 것이다. 내가 겪은 이 지옥을 이제 너희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마. 내 안에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고 동시에 무언가 차갑게 이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뺨을 후려친 묵직한 빈대떡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던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박정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 자리에 오직 복수만을 위해 숨쉬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노와 그 분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맑고 투명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제 뺨에 붉은 자국을 본 아이들이 겁에 질려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섬뜩하고 부자연스러웠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얘들아. 밥 먹어야지.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우리 강아지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꼴 좋다. 이제야 내 분수를 아는구나.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씹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내 아들. 제 어미가 이토록 끔찍한 수모를 당했는데도 그는 제 아내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기계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움직임에는 더 이상 체념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로봇처럼 망설임도 감정도 없는 동작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살살 좀 하세요. 그릇 깨지겠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그 말에 이제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 없는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유진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불편해야지. 이제부터 너는 내내 불편하고 불안해야만 한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널어놓은 빨래를 개고 아이들 간식을 챙겼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을 완전한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드디어 저 고집센 늙은이가 제 뜻대로 길들여졌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유진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한껏 치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남은 음식들로 대충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저희 들어오기 전에 집 좀 깨끗하게 치워 놓으시고요. 오늘 어수선했으니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 내외가 사라진 집에는 아이들과 저 단 셋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뺨 아파? 내가 호해줄게. 손녀 하린이가 제 뺨에 작은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손자 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빴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할머니 꼭 지켜줄 거야. 아이들의 따뜻한 위로에 제 안에서 죽어버린 줄 알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제 복수의 길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어른들 싸움은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밥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크기만 하면 돼. 저는 아이들을 다독여 저녁을 먹이고 씻겨서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어두운 집안.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진짜 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이 아닌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쓰던 그곳은 이제 아들이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 저는 수첩을 들고 차가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상처 입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십 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떨림 없는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눌렀습니다. 길지 않은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어제 들었던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 변호사, 나요.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그가 저를 기억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이 전화가 평범한 안부 전화가 아님을 직감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그동안 준비해두라고 했던 것들 전부 시작해주게.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 일찍 모든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와 저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다시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웃고 떠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겠지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발밑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으면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너희들의 그 행복한 시간은 오늘 밤이 마지막일 테니 내일 아침 해가 뜸과 동시에 너희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추석 다음 날 아침 해는 어김없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가장 날카롭게 벼려졌을 때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과 유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의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그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충격으로 실성했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한 굴복을 선택했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니?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흠칫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친구 좀 만나러. 앉아라.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부탁도 없는 유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저는 아들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소파 끝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무대와 관객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보에 쌓여있던 묵직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아 누렇게 변색된 그 서류철은 제 삶의 또 다른 역사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서류철을 아들 내외 앞에 탁자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류철의 끈을 풀어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손때 묻은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내가 19살 때다. 시집와서 보니 내 아버지는 착해 빠져서 돈 한 푼 모을 줄을 모르더구나. 그래서 내가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밥은 굶어도
돈은 굶기지 않았다. 남들 금반지 살 때 나는 땅을 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밭대기, 강원도 산골에 쓸모없는 임야 같은 것들. 저는 등기부등본을 한 장 한 장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수십 년 전의 날짜와 함께 박정심이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진짜라는 말이에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기 적힌 주소를 지금 당장 검색해 보면 알겠지.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제가 샀던 그 버려진 땅들은 이제 신도시 개발 부지가 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수백, 수천 배가 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다음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외식 사업체 유진 푸드의 본사 건물과 지금 내가 운영하는 강남 직영점의 토지 등기부등본이다. 유진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본사 건물을 법인이 임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인 나다. 박정심. 내가 매달 꼬박꼬박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 시험이라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악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진 푸드의 지분 구조와 투자 계약서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던 얼굴 없는 투자자가 있었지?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자금을 대주던 키다리 아저씨가 그게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니? 저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그 투자자가 바로 나다. 유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회사의 지분 70%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그저 월급 받고 일하는 바지 사장이었을 뿐이야, 차유진.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사실 내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뜻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완벽한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털썩하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연민도 모성애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내 어미의 뺨을 빈대떡으로 후려칠 때 그저 방관만 했다. 아니, 너는 내 아내의 편에 섰지. 그러니 너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집, 내 아버지와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집의 온전한 권리를 내가 오늘부로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다. 너희 탐욕으로 더럽혀진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만들어 이 집에서 너희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겠어.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진이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유진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용서? 나는 용서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오직 되갚아주는 것만 배웠을 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조 변호사, 나요.
지금 즉시 유진 푸드의 모든 자금을 동결하게. 그리고 내가 가진 지분 전량을 이용해 대표이사 차유진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해주게.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야. 자세한 증거 자료는 곧 보내지.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유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감싸 쥔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뺨에 빈대떡이 날아와 박히던 그 순간처럼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심판의 첫 장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폭탄을 터뜨린 후 집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때 유진의 화려한 성공을 과시하던 값비싼 장식품들은 이제 곧 닥쳐올 파멸을 애도하는 장송곡의 악기들처럼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유진과 얼굴을 감싸 쥔 채 미동도 없는 아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내버려 두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아니, 자신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을 더욱 차갑게,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유진이 다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제 뺨을 빈대떡으로 후려치던 그 오만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감정 없이 저를 올려다보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내 뺨을 후려칠 때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내 70평생에 대한 멸시였고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지. 그것을 어떻게 용서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겠느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귀신에 씌었나 봐요. 어머니, 우리 준우랑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그건 제 인생 전부란 말이에요. 유진은 이제 아이들을 방패 삼아 제 동정심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법이었지요. 내 인생 전부.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돈이었다. 그리고 너는 감히 내 아이들, 내 손주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내가 그 아이들 앞에서 내 할미의 뺨에 빈대떡을 문댔을 때 너는 이미 어미로서의 자격도,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잃은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내 침묵하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유진이가 저렇게까지 빌잖아요. 네, 저희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니 발밑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가정을 깨지 말아주세요. 가정이라. 이 상황에서도 저 녀석은 가정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나는 이미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다. 내 아내가 내 뺨을 쳤을 때 내가 남자답게 아들답게 그녀의 손을 뿌리정을 깨뜨릴 치고 내 앞을 막아섰더라면 내게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내 편에 서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지.
너는 내 어미가 짓밟히는 것을 그저 구경만 했다. 이제 와서 내게 가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조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대로 유진푸드의 모든 법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는 단돈 10원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진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극도의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주요 주주들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모님의 위임장을 근거로 대표이사 차유진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가결은 확실시됩니다. 수고했네, 조 변호사. 다음 절차도 바로 진행해주게. 조 변호사는 제 말에 한 템포 쉬고 더욱 강력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표님의 지적 덕분에 이 장면은 훨씬 더 잔인하고 통쾌해졌습니다. 네,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 자택을 담보로 실행되었던 대출권 말입니다. 방금 제가 사모님 개인 자금으로 대출금 5억 전액을 은행에 대위변제 처리했습니다. 유진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 멍청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은행 빚은 모두 사라졌고 이 집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역시 곧 해지될 겁니다. 대신 조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모님께서 며느님 차유진 씨에게 5억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십니다. 즉, 차유진 씨가 사모님께 5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빚을 지는 것과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시어머니 개인에게 빚을 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었겠지. 너희 회사는 망했고 너는 이제 내게 5억의 빚까지 진 신세다. 그리고 이 집, 너희가 감히 담보로 잡았던 내 집은 이제 그 어떤 빚도 없는 깨끗한 내 소유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집에 머무를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저는 현관문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다. 내일 정오까지 너희들의 모든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어머니, 어머니, 제발. 두 사람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 정오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리고 내 빚 5억 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연체될 시 즉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심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가진 명품 가방, 옷가지 하나까지 모두 압류해서라도 받아낼 테니 그리 알아라. 내 말 허투루 듣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절규,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희생이라는 굴레, 인내라는 족쇄가 오늘로써 모두 부서져 내렸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리도록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지옥의 문턱을 넘었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내 집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순간이 내가 퇴거 명령을 내린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밤새 울부짖고 서로를 핥히던 소리는 잦아들고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공허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을 가득 채웠던 그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어젯밤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우와 하린이는 어른들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없이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며 제잘거렸을 아이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썩어 빠진 뿌리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겠지만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어제부터 계속된 이상한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준우야,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셔. 할머니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해줄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표정이었습니다. 하린이는 더 어려서 그런지 밥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훨씬 얌전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결정이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다툼을 목격하거나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가정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짧고 명확한 소리가 고요했던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진과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순간 공포가 스쳤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올지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몇몇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감정적인 충돌 없이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 두 사람의 짐을 싸서 이 집 밖으로 빼내게. 값비싼 물건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 명령에 남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유진의 화려한 옷과 가방들이 하나씩 옷장에서 나와 상자에 담겼습니다. 명품 핸드백, 비싼 구두, 화려한 액세서리들. 한때 그녀의 성공과 부를 상징했던 물건들이 이제는 그저 짐이 되어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골프채와 낚시 도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말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 취미용품들이 이제는 주인을 잃고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상자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거 만지지 마. 다 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명품 가방이 든 상자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자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유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매달려도 그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저 벽에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가 처음으로 현실의 냉혹함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나요? 남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저는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가족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들. 한때는 이 집의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쓰라린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져가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들도 그들의 것이니까. 정오가 되자 집은 유진과 아들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채 텅 비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가구들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집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허전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짐은 아파트 앞 화단에 초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부와 성공을 상징했던 물건들이 이제는 주인 잃은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상자들과 골프백, 각종 전자제품들이 하나둘씩 화단 옆에 놓여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각오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가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실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이 집을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아들의 팔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원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그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 착각했던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들고 나간 것이라고는 지갑과 휴대폰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고통스러운 동거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조 변호사를 통해 유진 푸드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자금이 동결되고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둑이 무너지듯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식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들은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납품을 중단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부도덕함을 비난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때 성공 신화로 칭송받던 젊은 CEO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해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떠오르는 외식업계의 별 하루아침에 추락, 유진 푸드 대표 차유진, 경영권 박탈의 진실은? 성공 신화에서 몰락 드라마로 무엇이 그녀를 망쳤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매일 아침 상황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 매출의 급격한 하락, 주가의 폭락, 은행의 대출 회수 압박, 직원들의 대량 사직. 한때 탄탄해 보였던 유진의 제국이 카드로 쌓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찜질방이랑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매일 술만 마셔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유진이 이제는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기회를 주었고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발, 저희가 살던 집은 아니더라도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어미라면 자식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마냥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얄팍한 믿음. 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감정적 유대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지. 이제 와서 내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와 이혼해라. 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이었던 모양입니다. 차유진, 그 여자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 앞에 와라. 내 어미의 뺨에 빈대떡을 올려놓고도 반성조차 모르는 그 여자와 나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얽히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로 속죄하고 싶다면 그 여자와의 악연부터 끊어내.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유진이도 제 아내고 아이들 엄마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여자를 선택하고 평생을 찜질방에서 살든 아니면 그 여자를 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든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잔인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좀먹어온 그 암덩어리 같은 존재부터 스스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든 얼굴. 준우는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자고 있었고 할인이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복잡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어떤 각오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진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이제 제 아들은 제 앞에 홀로 서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빈손으로 그가 과연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좌절하고 무너질지는 이제 오롯이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창밖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가정을 깨뜨린 어미. 세상 사람들은 저를 독하고 잔인한 늙은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구겨진 면바지에 낡은 셔츠를 입은 아들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퀭한 눈,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눈빛. 어머니,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정말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을 겁니다.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내 잘못이다, 하며 그의 등을 두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이혼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였어야 한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선택이었어야지.
나에게 돌아오기 위한 조건으로 이혼을 택했다면 너는 아직도 멀었다. 어머니, 나는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40이 넘은 성인이다. 언제까지 내 어미의 그늘 아래 숨어 살 것이냐.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내 스스로 치르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길의 책임 또한 내가 온전히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속죄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돈을 바꿔라. 내게 주는 내 마지막 유산이다. 통장에는 아들이 앞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 내 살 길을 찾아라. 기술을 배우든 장사를 하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도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어찌 저에게 일이 잔인하십니까?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었지.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뺨을 후려치는 아내를 보고도 침묵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타인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보거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현관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질기고 지독했던 모정의 굴레를 드디어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집을 정리하고 제 취향에 맞는 소박한 가구들로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바다 보러 가자.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랑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 푸른 동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백사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파도에 부서지는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온전한 평화. 뺨을 스치는 바닷바람이 마치 먼저 간 남편의 손길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좀 행복해진 것 같소? 당신이 없어서 허전하지만 그래도 나 씩씩하게 잘 살아볼라요. 우리 손주들 잘 키우면서. 그렇게 저의 진짜 황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박정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복지관에 나가 잊고 있던 그림을 다시 배우고 마음 맞는 이웃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제 손은 이제 가족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저 자신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긴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은 제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재산을 되찾고 원수를 갚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회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긴 자의 기쁨은 짧고 그 후에 찾아오는 고독과 허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뺨 위로 날아들던 뜨거운 빈대떡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올가매던 모든 족쇄를 끊어준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문득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제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을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겠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제 앞에 펼쳐진 이 눈부신 황혼을 만끽하기에도 제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고 소중하니까요. 찢어졌던 편지는 다시 붙지 않듯 한 번 어긋난 인연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싹이 돋아났습니다. 나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굴레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박정심처럼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혹은 아들처럼 비겁한 침묵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차유진처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내일을 만들어갈 의지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꾹꾹 눌러 담은 희생의 세월을 알아주길 바라는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